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가 나왔고 그리고 확진자 중 4명 중에 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일단 추석 방역 대책이 내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귀향 행렬이 시작이 되면 이 수도권의 감염세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될 때의 이제 특징이 이제 그 전파력이 강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그 접종을 하지 못했던 젊은 층들, 이동량이 많은 젊은 층들 중심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맨 처음에 4차 유행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 8월 휴가철이 되면서 이 젊은 층들이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광역시나 유명 관광지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 유행이 이제 다시 불길이 붙어서 많게는 전체 확진자의 40%를 넘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비수도권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젊은 층들의 이동과 산밀의 공간이 많은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다시 지금 확산이 수도권이 주로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또 추석이 되게 되면 또 민족 대이동이 되면서 비수도권으로 이제 사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방역 대책이 제대로 추적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비수도권에서의 다시 또 이제 유행이 생기면서 전국 단위의 유행이 수도권, 비수도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통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추석 연휴를 좀 안전하게 보내고 접종률을 늘려야지만 이후에 좀 그 뭐 위드 코로나 다른 이제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석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내일부터죠. 특별 방역 대책이 실시가 됩니다. 달라지는 것들이 보면 가족 모임의 인원이 좀 바뀌기도 하고 접종이 완료된 경우에는 뭐 접촉 면회가 요양병원에서 가능해지는 등의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추석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지만 방역 당국이라든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추가 확산에 좀 고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뭐 잠복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의 이제 추석이 뭐 2주 동안에 그 약간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 핵심이 사실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도 적고 걸리더라도 중증이나 뭐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완료자끼리의 만남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제 추석 연휴에는 사실 이동량이 느는데 그 이동량에는 뭐 어르신들 집에서 찾아뵙는 것도 있지만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성묘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이동량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 늘려준 것이 가정 내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 예방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8명까지 늘려준 그거밖에는 없고 성묘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 그러고 여행도 좀 자제해달라 그러고 이동을 하시더라도 그런 거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요. 지금 면회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 면회도 그 어르신들이나 그 자식들이나 모두 접종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 면회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고 그런 분들은 미리 검사를 좀 받고 방문해 주실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이후에도 뭔가 증상이 있고 불편감이 있을 때는 지금 고속도로마다 임시 선별진료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시기 전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고 오시도록 이런 그 시스템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또 진료 그리고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완치자면 격리도 해제가 됐고 또 추가 감염 위험도 없을 텐데 이렇게 진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맨 처음 그 유행의 초기에 뭐 일부에서 뭐 접종이
완치가 된 사람들한테서도 뭐 PCR 검사가 뭐 양성이 나오고 뭐 이런 네. 우려들이 제기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런 나왔던 검사들이 무슨 활동성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대부분은 죽은 바이러스의 이제 유전자 시체들이었던 그 확인이 되면서 네. 결국은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일부 병의원에서 뭐 그럼에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는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방 코로나19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상당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당연히 안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진료를 받는데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19 걸리고 난 다음에 예방 접종까지 완료했다 그러면 사실 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완치자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차별이나 뭐 진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병원에서 뭐 의료기관에도 뭐 그런 류의 차별은 두지 말라라고 뭐 공문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상 반응 신고가 요즘은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있거든요. 사례를 좀 살펴보자면 한 80대 여성은 접종 2시간 40분 만에 대동맥 박리로 숨졌습니다. 근데 당국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이런 류의 어떤 이상 반응 신고가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얼마나 많고 사망자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뭐 관련해서 가끔 이제 그 이상 반응 관련한 심사위원회에 뭐 저도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대단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서는 외부의 것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접종 이내 30분 정도 안에 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이제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수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접종 부위에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염증 반응 가운데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우리 몸의 염증 매개 물질들이 나타나서 그게 우리 몸의 전신을 혈액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때 두통, 근육통, 발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염증 반응에 의한 사이토카인에 의한 거라서 사실 면역이 잘 생기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금방 없어지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리고 접종 후에 수일이 지나가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체는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을 공격하면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기는 거고 네. 혈소판을 공격하면 혈전을 만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생기는 거고 신경을 공격하면 길랭바레라는 그런 신드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항체에 의한 것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어떤 그 제기가 들어왔을 때에 백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과 합병증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통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개별 사례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 주로 고려를 해서 인과성 여부도 따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정부가 이상 반응 범위를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뭐 이게 이상 반응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도 혹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재심 결과를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그 범위를 늘렸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B라는 결과를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신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 길랭바레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저런 요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백신 접종 이후에도 길랭바레라는 신경학적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백신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대부분은 잘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이 아닌 다른 거에 생겼더라도 좀 폭넓게 백신이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가능성만 제기가 된 경우에도 폭넓게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지. 네. 아예 상관이 없는 그 합병증도 뭐 폭넓게 인정해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이번 주 안에 전 국민 70% 1차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 이게 1차 접종률만 봤을 때 미국과 일본에 앞지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체 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율, 2차까지 맞은 접종 완료율은 뒤처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게 바이러스 전파력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 이제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뭐 이런 걸 수치화한 건데요. 네. 델타 변이 이전에는 재생산 지수가 뭐 많아야 한 3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3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환자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2명이 백신 접종 완료로 인해서 항체를 갖고 있다. 그럼 66.6%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명은 감염시킬 수 있는데 2명은 안 걸리니까 1명밖에 감염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유행이 확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목표가 방역 당국에서 70% 전 국민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유행이 완화될 거다. 마스크 벗기 이전까지도 혹시 돌아갈 수도 있지 모르겠다라는 게 그걸 근거로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는 5에서 8 정도 됩니다. 네. 가장 낮게 5만 잡아도 5명 중에 4명이 백신 접종으로 완벽한 그 방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1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유행이 계속 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가 백신 접종 완료를 해서 완벽한 항체를 갖고 있거나 걸렸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정도의 이제 예방 접종률이 나와야지만 사실 가능한 건데 네.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 국민 100%가 맞아도 그 백신 접종만 가지고는 재생산 지수를 1 아래로 그러니까 유행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백신 접종으로 당연히 유행이 통제가 되고 되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완벽한 그런 상황으로는 돌아가기 어렵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 이후의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단계적 방역 완화,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엔 다 이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코로나를 좀 일상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거거든요. 덴마크의 사례를 좀 보면 12세 이상의 80%가 접종을 해서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을 또 해제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는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 11월 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은 11월 달 단계적 일상 회복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사실 그 11월이라는 이런 목표를 좀 저는 제시를 해주지를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금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양상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뭐 미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차 접종자가 한 70%, 완료자가 한 50% 정도 되는데 지금 하루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 완료자가 50%가 넘더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정말로 차별되는 거는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마스크 착용 하나만 가지고도 재생산 지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섣불리 벗게 한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덴마크와 같이 마스크도 다 벗고 뭐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전 국민 백신이 80%를 접종했다 그래도 비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상을 좀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급격한 그런 이제 방역 완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가급적이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11월에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잘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좀 국민들은 백신 접종 완료를 하면서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말쯤에 이 성공 여부가 가려질 전망인데 또 정부도 지금 제약사들과 선구매를 계약을 검토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가격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9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정부는 이번 비용보다는 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1인당 치료비가 90만 원이면 사실 비싼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에 그 신종플루 때에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경구약이 그 타미플루입니다. 네. 타미플루는 사실 뭐 몇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그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라는 이제 3상 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 일단 경구약이 굉장히 이제 일상에
그 좀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구매도 하고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삼상이고 이제 결과가 곧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서 이게 뭐 별로 효과도 없고 바이러스 제거 효과도 그렇게 배출 억제도 그렇게 친통치가 않은데 90만 원을 투자할 가치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안전성까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거 관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명 한 명이 보다 안전해지고 지역사회에서 그냥 격리를 그런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자가격리를 하면서 약을 드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국내의 그런 일상 회복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뭐 머크사나 지금 화이자 또는 이제 로슈 이런 데서 이제 삼상 시험에 들어간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일부 2, 3등을 마치고 삼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다 고려 대상이고 그중에는 가격이 싸고 또 안전하고 또 효과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개발되기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치료제 효과가 중요하겠고 빠르게 좀 먹는 약이든 뭐든 이렇게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백신에 대한 것도 화두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생후 6개월에서 17세까지 소아 청소년 2,000명에게 접종하는 이제 임상 시험이죠.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4분기에 이제 12세 이상에게 화이자 백신을 좀 접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소아 청소년들 모두 다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그 코로나19 백신 역시도 지금 뭐 시노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가장 앞서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화이자 백신입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6세에서 지금 12세까지의 임상 연구가 곧 결과가 나오게 되면 6세 이상의 승인이 곧 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6개월 이상 연구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6개월 이상 독감과 똑같은 거의 뭐 전 세계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나이 제한이 사라지는 때가 곧 오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와 같이 그런 제대로 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백신들을 소아청소년에게 접종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일환으로 이제 뭐 시노백은 사실 저희가 사용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런 백신들도 이제 그런 소아에 대한 그런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이제 소아 청소년을 코로나19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지금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스터샷 관련해서도 짚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개발자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람은 3차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상황에서도 항체가 잘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독감 백신도 접종하고 나면 항체 유지가 한 6개월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포성 면역이 형성이 되긴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매년마다 백신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항체 유지는 사실 그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강력하긴 하지만 짧은 시간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길게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스터샷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는 전달체를 통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에 노출이 됩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강력한 항체가 생기진 않지만 그 세포성 면역이나 메모리 셀들의 기억력들은 일반적인 mRNA 백신보다 좀 나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항체는 뭐 그냥 높지 않게 생성되지만 오래 유지가 되고 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항체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바로 항체를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그 세포성 면역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제거해내기에는 좀 충분치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와 어떤 그런 그 접종 대상자가 달라질 뿐이지 결국은 추가 백신 접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아직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의견 제시들이 나오곤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번만 맞고 계속 안 맞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오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